뉴스 신세계 오늘도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역시 또 권익위원회. 네. 예. 네. 김건희 여사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결과가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건 지난주였는데 예. 후폭풍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단순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밝혔던 최정목 권익위원 이미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최근 이 그 회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사건 종결을 결정을 할 때 예. 청탁금지법만 논의를 하고 다른 어떤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들은 예.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네. 될 수 있느냐 하면 권익위가 이제 지난 10일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할 때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사건 종결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내에서도 공직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알선수재라든지 예.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이제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권익위가 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건 종결을 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권익위에서 회의에 참가했던 그 전 권익위원이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공개하고 나선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익위에서도 꼭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부분에 네. 대해서 살필 수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발행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그 배우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밝혀놓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안을 인지했다면 권익위 입장에서는 꼭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을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선수재 혐의가 어떤 적용이 되는지 반드시 논의를 했어야 되고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논의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논의를 안 했다는 게 더 의심스러운 것이 자기들이 낸 어떤 해설서에 그게 있다는 걸 아니까 네. 논의를 하면 그냥 종결시킬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논의조차 안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논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문제를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어떤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참여연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사안을 권익위원회에 이제 처음으로 신고를 했었던 그 시민단체인데, 참여연대가 최근에 재조사 그리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권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법령을 좀 따져봤더니 참여연대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권익위에서 재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하거나 송부를 하거나 했으면 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관련된 어떤 법령을 따로 두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종결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라 말아라라는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규정도 없는 것까지 이제 끌어와서 권익위가 재조사를 할 거냐, 좀 회의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종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종결을 해버리면 이제 예. 다시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권익위원들도 알았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국민들의 댓글은 아주 날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어떤 무리한 결정이다라는 비판들이 높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예로부터 예. 해악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권익위원회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게시판에 여러 이제 재밌는 질문들 혹은 이제 조롱성의 질문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관련된 게시판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알쏭달쏭할 때, 이쪽이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좀 헛갈릴 때 네. 일부러 이제 청탁 금지 관련된 게시판을 찾아가서 자기 사례를 올리면서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권익위 직원들이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답변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답변하기 매우 곤란한 예. 형식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11일에 올라온 글 같은 경우는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서 예.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다.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 예. 사실상 그 디올백 사건을 거의 그대로 이제 들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이제 글을 올린 거죠. 예. 그리고 16일에 올라온 글도 뭐라고 돼 있냐면 조금 더 조롱성이 강해지는데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린다. 예. 사실상 이제 권익위원회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시민들이 이렇게 답변을 올린 건데 며칠 동안 답변이 안 올라오는 바람에 예. 왜 답변을 안 하느냐라는 또 게시글들이 이제 연속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굉장히 좀 핫한 게시판이 된 건데 오늘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각 글들에 이제 그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달았냐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는 수수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못 받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품목 등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걸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다만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서 보자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수금품이 있더라도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도 된다. 그리고 해당 공직자 같은 경우는 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외 품목의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권익위가 나서서 어떤 품목들은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엉뚱한 결정을 해놓은 결과 그걸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권익위가 아니고요. 부패 권장위원회 비슷한 이 정도면 부패 권장 아닌가요? 선물 교환 권장위원회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거의 부인은 직무 관련성 잘 따져보고 없으면 받으라 그러시고 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공직자의 경우도 네. 잘 따져보면 예외 품목일 수 있으니까 잘 따져보고 받으라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걸 안내하는 것처럼 좀 들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 비판이 나오는 게 권익위가 그동안 해왔었던 다른 답변들하고 좀 다르다. 네.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2015년에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했었냐면 모든 직무와 관련이 된다면 받을 수 없다가 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가 핵심이고 관련이 없다면 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반대의 양상으로 답변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왜 바뀌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 답변의 양상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 됩니다. 2015년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입법 취지가 뭐였느냐. 예.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예.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가능하면 금품 수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직자들이 조심하도록 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 거고요. 그래서 법안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금지법도 아니고 청탁금지법인 이유 가능하면 공무원한테 뭘 부탁하지 말아라. 예. 그 과정에서 선물이 오고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안 자체도 처벌의 어떤 수위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서 적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가격 범위 안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더라도 선물의 품목의 금액까지도 따로 정해주고 있는 것이 예. 이 범위 안에서는 선물 주고받으셔도 돼요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받지 마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주지 마라라는 건데 권익위가 나서서 마치 이 정도까지는 받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황당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장면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내부 직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꿰어 맞추기식의 어떤 답변을 단다고 해서 이 사안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기사화가 되고 나서도 계속 게시물이 올라오는지를 보려고 예. 그 게시판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오히려 더 강화된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아이 담임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께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마음만 담은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나 영부인은 되는데 선생님 부인은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예. 굉장히 공손한 투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권익위에서 내렸었던 그 답변을 거의 그대로 담고 예. 있거든요. 감사의 마음만 담았다. 대가성이 없었다. 그러면 예. 선물해도 되느냐? 근데 그게 그대로 담은 것도 아닌 게 그 최재형 목사는 이거 청탁입니다 하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네, 이분은 굉장히 미묘하게 쓰셨는데 네. 그 뭐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금품을 백을 내밀었어요. 네. 이건 훨씬 직접적이고 도대체 어디가 저는 궁금한 게 직무 관련성이 왜 없지?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모든 이 권익위의 답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미가 직무 관련성이 왜 없지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아시다시피 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의 모든 업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권익위의 판단이 맞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령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질릴 때까지 올리실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왜냐하면 속이 안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해소가 안 입장에서는 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니까 그냥 화난 거와 그 조롱을 내내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독립기관으로 오랫동안 작동해 왔었던 기관에 일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조직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권익위원 같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언행 때문에 오히려 오랫동안 책임 있게 일해온 분들이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예.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정말 그동안 안 그래도 부패했던 그 소수의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마음 편해지는데? 뭐 이런. 네. 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부패했던 분들이 그러겠습니까? 소수의 그분들은. 네. 예, 극소수겠지만요. 예.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아까 오프닝에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각축전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양상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4명의 각축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일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가 엊그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희룡 전 장관의 측근 그룹에서는 따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답변을 해왔었는데 자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선언을 한 양상 자체는 좀 그 갑툭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분은 그쪽에 약간은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도 갑자기 막 무효화하고 백지화하고 네네. 예, 뭐 어떻게 결정이 좀 보면 갑작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20년 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구력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깔려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친윤계와의 물밑 발전 교섭이 가능성, 좀 있었겠죠. 물밑 교섭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는 낙선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따로 이제 식사 만남을 가졌을 정도로 예.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친윤계에서는 한동훈의 대항마를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에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친윤계가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출마를 밝히는 어떤 그 내용을 보자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는 뭐냐?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 사실상 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라서요. 기존의 다른 그 유력 정치인들이 대체로 내세우던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이제 당이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와는 상당히 좀 다른 정부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친윤계하고 손을 잡고 예.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 아니냐. 다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뭐 이런 비슷한 것도 되는 거죠. 뭐 정부와 한 마음을 갖춘다는 거는 사실 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력 당권 주자들, 다른 당권 주자들하고 비교해 보자면 아무래도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좀 용산의 뜻에 가깝다. 예. 뭐 직전에 이제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왔었던 그 언급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위력 있는 친윤계 후보를 이제 얻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분의 업적이 또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우리 편 이런 어떤 충분한 자질이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친윤계의 고민이라는 거는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을 밀려고 할 때도 과연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해에 있었던 이제 38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주저앉혔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연판장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나경원 의원은 후보로 내서서 함께 갈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아무래도 좀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믿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이 어떤 친윤계 주자로서 부상하는 듯한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친윤계의 그 정치인들도 몇몇이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일각에서는 친윤 그룹이 두 개의 마차, 그러니까 나경원과 원희룡이라는 두 마차를 함께 굴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투표에서 첫 번째 경선에서 이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1대1로 붙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면서 이러면 2차,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끌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1차 때까지는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전 장관을 동시에 지원을 해서 반한 전선을 좀 넓게 치고 그러고 나서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를 돌파를 한 뒤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한동훈과 반한동훈 구도로 결선 투표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거는 이제 친윤계에서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이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오늘 이제 채널A의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일단 도전할 거냐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좀 고심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만 표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윤표도 반윤표도 비윤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파에 속하지 않고 당권 도전을 하더라도 개파 색깔이 없이 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요. 어제까지도 계속 그 말씀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멘트를 잘 보시면 친윤표도 중요하지만 반윤표도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친윤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슬리는 발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출마할지 여부도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친윤에서는 믿을 수 있는가 자꾸 이런 어떤 갸우뚱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좀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